예, 한 달에 한 번 이 두 분과 토론하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죠.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이 단식 19일째였고 오전 7시 15분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9시 반에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갔고요. 예, 지금 오늘 아침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혹시 뭐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예. 만나지 않았고요. 이제 의료진하고 일부 보좌진만 만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뭐 치료에 방해가 될까-봐 직접 만나지 않고 의료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상태라고 뭐 전달받으신 게 있는지. 네, 지금 아침에는 이제 저희가 혼절 의식이 이제 불분명해서 명확한 의사 표시를 못해서 걱정이 돼서 응급실로 이송을 했는데요. 현재는 의식은 돌아온 상태시고 다만 뭐 의사 표시가 되게 자연스럽지는 않은 상태라서 여전히 제한적으로 간단한 의사 표시만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예. 그래도 뭐 위기는 좀 뭐 벗어났다라고 좀 의료진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표시를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방금 전에 그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 이런 네. 입장을 지금 이 대표가 밝힌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원해서 병원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단식 중단의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그래서 계속 해야겠다라고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고집을 피고 계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는 충분히 본인의 의사 표시가 됐고 또 당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당이 움직여야 될지 의견들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예. 중단해달라고 여러 가지 경로로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예, 좀 찬반 여부를 떠나서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예,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단식을 빨리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 여당도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공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단식으로 인해서 정당한 사법 절차에 지금 지장이 가고 있는 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초 약속했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 단식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뒤집으려는 당내 목소리들이 민주당에서 마구 분출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상임위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임위를 당분간은 많이 취소할 것이다라고 민주당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국회의원들의 첫 번째 임무와 책임이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 검토하고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일하는 국회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병문안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국회를 비우고 상임위 일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결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 국회가 이 단식을 핑계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은 해라. 일은 하면서 이 단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야기를 주고받아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론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국정쇄신, 내각 총사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에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는 식의 반응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의원들이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태죠. 저희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저희의 주장을 폄하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강력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내부 요구가 있었고요. 대통령실에게 우리가 총리의 해임 건의안까지 저희가 발의를 한 상태인데 예. 이러한 당의 입장을 강하게 표시를 하고 또 그리고 저희가 정기국회이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국회.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국회 제대로 해야 되죠. 예. 야당이 정기국회에서 얼마나 저희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능력을 보여주냐인데 야당 대표가 일하지 못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온 이 상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최소한 부적절하다라는 국회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한번
이제 정부나 여당도 심각성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고요. 의사표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내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라든지 오늘 복지위에서 중요한 법안 논의 실제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네. 있다. 예. 그 아까 사법 처리 부분이요. 예. 구속영장 청구가 오늘 공교롭게도 검찰이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불체포 특검 포기하겠다는 그 당초의 이 대표의 발언도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얘기를 하셨고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민주당 지금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네, 오늘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예. 20일 날 국회에서 보고를 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이요? 그래서, 예. 바로 지금 이 시간 저희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예. 체포동의안에 대한 논의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예. 정확히 따지면 그게 이제 비회기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국회를 의도적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걸로 비판을 받은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였고 예. 그래서 7월 말이랑 8월 말은 저희가 비회기 기간을 의도적으로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 굳이 체포동의안에서 표결하지 않고 본인이 법정에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의사표시를 굳이 했는데 예. 요번에 1년에 한 번인 정기국회, 사실 오늘이 첫날이거든요. 개회식엔 실질적인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당내에 어떻게 보면 분열을 조장하려는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당의 이견들이 표출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목적 때문에 의원들이 한번 이게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강하게 나오고 그럼 있습니다. 오늘 뭔가 통일된 결론이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직 예. 체포동의안 자체가 안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이라든지 뭐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자료 나온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내용은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오늘 상황에서 당이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 기초적인 이야기는 나올 것 같고 한 목요일 정도 표결할 거기 때문에 내일 모레 아마 계속적으로 당내 여러 의견 그룹들이 소그룹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예. 아마 직전에 모여서 의견을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해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이라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사리사욕 단식이 아니라면 당초 약속대로 당론으로 가결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밝히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두고 방탄 단식이라고 비판했던 것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도 앞차례 여러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민주당이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실제로 체포동의안 가결시키면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단식을 방탄 단식이다, 사리사욕 단식이다 비판했던 거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저는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정치인의 단식이라는 투쟁과 저항의 수단이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는 도구로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제가 다소 면이 빠지고 모양이 상하더라도 공개 사과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나 박찬대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명계 주류의 지도부들은 당연히 이거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비교적 개파 색채가 옅다고 평가를 받았던 박주민 의원이나 중진 중에서 중심을 잘 잡는다고 알려진 우상호 의원도 어제 오늘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이번에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부의 합리적이고 온건한 분들이 그래도 우리 약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가결하자라고 말할 공간이 지금 거의 삭제되고 있어요. 예. 뭐 우상호, 박주민 이런 분들이 그 예시이고 뭐 직접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조홍천 의원도 단식장 안 가겠다고 하다가 결국엔 가서 그 앞에서 뭐 격려와 위로를 전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분위기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부결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 결과적으로 부결이 된다면 저희가 해왔던 비판이 이 부결로 인해서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저희 여당이 이번에 한 수 져도 되니까 이 방탄을 위한 단식이 아니었다는 걸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좀 증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고요. 예. 뭐 단식은 이재명 대표가 밝혔듯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야당이 과연 어떤 견제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 탄핵도 해봤고 해임 건의안도 해봤는데 결국 대통령은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저희가 생각할 때 되게 부적절한 국무위원들을 추가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보면서 당내에서 뭔가 이거 타개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도부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개파색이 적은 의원들이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단순히 이분들이 단식을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부결을 해야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직접 얘기를 해봐도 이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이 왔으니까 법원의 심판을 받게 기회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게 맞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됐고 이게 국정 운영의 대화 협력의 파트너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를 넘어서 그냥 당 차원에서 의사표시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무시당할 수는 없다라는 약간 분노가 분명히 쌓이는 건 사실입니다. 김 의원도 그냥 개인적으로 전망하시기에는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주에 부결 쪽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거는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대외적으로 발언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결로 가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신 건 사실인데 예. 그동안 당대표가 그래도 단식을 하고 있는데 체포동의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찬성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서 또 그리고 당내에 이견이 나오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얘기를 안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3일 사이에 여러 의견들이 나올 텐데요. 저희가 당론으로 모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혁신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당론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당론으로 가결하자고 하는 거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있어서 그냥 총의를 모으는 방식으로 했고 저희가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당론을 정하기보다 대략적인 의견의 흐름을 공유하고 그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밝히되 자유투표, 어차피 무기명 투표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투표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그렇지만 좀 높아 이제 보인다. 당내에 주요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외부에 공개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네. 예, 이게 다 결론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죠. 예, 네네. 충분히 이제 논점은 밝히신 걸로 알겠고요. 좀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해진 속보가 있는데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 2심을 그대로 유지해서 확정을 한 건데요. 그래픽 보여주시겠어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금고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죠. 혐의는 저기 표기된 대로 2017년 당시에 최강욱 의원은 국회의원은 아니었고 변호사 시절이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그것이 대학원 입시 때 활용이 되었고 그게 결국에는 그 학교에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니냐 이런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어떻게 밝혔는지를 볼까요?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논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관련 판단이 없었다.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 먼저 좀 논평을 주신다면. 네. 일단은 이 대법원의 뜬금없는 전원 합의체 회부로 최강욱 의원이 국민 세금을 받는 기간이 또 대폭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긴 했지만 너무나 지연된 정의였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는 유독 민주당 관련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정의가 바로 서는 시기를 늦추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데 유감을 좀 표명해야 될 것 같고요. 늦게나마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선고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이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한 화두인데 이토록 간명한 사건에 대해서 몇 년씩이나 끌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다시 들고
자연스럽게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열린민주당 시절에 다음번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민주당 측에서 어차피 최강욱 의원이 상실되어도 또 다른 의원이 들어오고 거대 야당 의석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죽하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이 대법원에서마저도 의원직 상실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겠는가? 더 이상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입시 부정이나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론 또 제3의 재론이 나오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도 반성하고 겸허하게 이 판결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내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 저도 현장 선고 현장이 있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연 거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보충 의견으로 상당히 많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뭐 형량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있었거나 체증법치 위반, 그 증거를 선택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예. 오늘은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수 의견이 비록 원심을 인용을 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만 분명히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라는 취지의 소수 의견이 나왔다라는 것은 전원합의체의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 사건이 사실은 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상당히 정치적인 수사에서 다 파생된 겁니다.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이 사안 자체는 최강욱 의원 자체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개인 법률사무소, 작은 법률사무소의 인턴 확인서로 벌금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까지 선고하는 게 타당하냐. 그리고 유사한 사례들이 수사만 되지 않을 뿐이지 많은 경우에 있을 텐데 그런 형평성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되는데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그런 수사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이 돼서 결국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네, 그런 목적에서 대법원 판결도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좀 형식적으로 보신 게 아닌가 합니다. 예, 엇갈린 그 관점을 두 분이 한 말씀씩 주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을 좀 하실 것 같고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등장해서 자연스럽게 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다음 달에 있죠. 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시다시피 본인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 바람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중간에 이제 사면 복권이 돼서 다시 그 본인이 재등판하는 그런 이례적인 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한번 좀 분석적인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가 조사한 ARS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물론 이때 이 800명은 강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투표권이 강서구 주민들에게 있으니까요. ARS 800명 조사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나왔어요.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전략 공천을 받았죠. 39.4. 김태우 후보가 28.1. 그래서 오차 범위 바깥으로 좀 벌어져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고요. 나머지 후보들의 수치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일단 이 수치 장희찬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예상했던 수치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강서라는 험지에서는 늘 도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됐던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주당이 승리를 거둬왔던 지역이고 지역구 국회의원 세석도 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열세의 위치에서 겸허한 도전자의 마음으로 저희가 여당이지만 강서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도전자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방금 나온 격차를 줄여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앞으로 격차를 줄일 만한 모멘텀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을 통해서 여론조사로 선출된 후보인데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는 14명이나 후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 공천으로 후보가 되었거든요. 이러면 이 결집이 중요한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그래도 정당한 경선을 거친 후보가
기존 정당 지지층을 좀 더 잘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자꾸 검찰 대 경찰 프레임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1년 이상의 구정 경험이 있는 구청장 출신 후보와 경찰 후보의 대결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 보궐선거와 관련된 사유를 만들었다는 과거적인 이슈를 가지고도 공격을 하는데요. 김태우 후보가 1년 남짓 구청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강서구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그 폐차장 부지 이전이었습니다. 그걸 이전 구청장들도 3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모두 다 국민의힘 출신이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로 1년 만에 김포로 부지 이전하는 이 수건을 해결해냈거든요. 그럼 앞으로 미래적 관점에서도 강서구 주민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나 인프라 등이 있을 텐데 서울시장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서 뛸 수 있는 구청장 후보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다른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 민생과 실익을 생각한다면 김태우 후보도 여전히 이 지금의 수치에서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예, 장해찬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지지 발언적 성격을 좀 해주셨는데, 예, 그렇죠. 당연하죠. 최고위원이 예. 같은 당 후보를 지지 발언해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네. 예, 준비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이 방송을 본다면 매우 흡족해 했을 것 같은데 네. 김태우 후보의 녹취를 저희가 육성을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 마저 듣고 김한규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조국, 울산 사건과 달리 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형평성에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내용 면에서도 조국이 유죄면은 저는 무죄입니다. 내용과 절차 면에서 좀 온당치 못한 판례였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받들어서 대통령께서 사면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우 후보의 발언까지 보셨고 김한규 의원이 저도 할 말이 정말 많고요. 한편으로는 김태우 후보가 공천이 돼서 저희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여론조사부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힘든 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거는 가장 최근의 두 선거, 대선과 지방선거,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바뀌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분명히 강서구청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던 작년 6월 1일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아마 여론이 강서구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대통령에게 상당히 비우호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태우 후보 자체가 아까 인터뷰에서 조국이 유죄면 본인이 무죄라고 하는데 전혀 무관합니다. 실제로 김태우 후보의 판결문을 보면 문제된 공공 기밀 누설죄는 조국 장관과 관련된 혐의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다른 혐의를 갖고 4가지로 유죄가 됐고요. 무엇보다 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면 본인의 인사 문제로 제보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자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했고 판결 자체가 이 본인의 어떤 인사청탁을 포함해서 본인이 징계를 받게 되자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죄질 안 좋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 점을 볼 때 저희는 이번 민심이 분명히 김태우 후보자 본인만이 아니라 이런 분을 공천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와 민심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시켜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께 질문 하나씩 관련해서 좀 드리자면 장해찬 최고위원께는 김한규 의원이 지금 언급하신 내용 중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 김태우 후보 본인은 이제 나는 공익제보자다, 대법원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에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공익제보자로,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품평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과연 맞느냐?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자다 나는 이런 선전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고 김한규 의원께는 어찌됐건 전략적으로라도 김태우 후보는 조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할 것 같은데 앞으로 선거 기간에서. 네. 그게 민주당에게는 또 일정 부분 부담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어떤 전략으로 또 맞서야 되는지도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고.
예, 먼저 좀 답변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후보자가 폭로했던 내용 중에 주요한 부분 2가지가 최종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을 감찰해야 되는데 무마해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폭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환경 담당하는 청와대 비서관이 실형 선고를 받았고 유죄가 확정이 되었고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구속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관련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들도 지금 제가 알기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2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서 폭로를 했고 그 2가지가 다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이 되었는데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그 당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던 국가권익위원회나 대법원의 정치 편향적인 시선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김태우 후보자를 공격하는 주요 이유는 그 유재수 감찰 무마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못 하세요. 이게 유죄가 됐으니까. 근데 이 폭로의 동기가 불순하다고 민주당에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김태우 후보자가 청와대 감찰반으로 일하면서 뭐 특정 업자와 유착했다, 비위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에서 많이 하는데 해당 건이 수사 후에 기소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무혐의로 종결이 된 사안이에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한 사람의 내부 고발을 불순한 의도로 자꾸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조금 부당하다라는 설명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반론이 징계를 있습니까? 받았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검찰 내부에서 판단이 됐고 원래 기밀 누설이라는 게 그렇죠. 있는 것 자체 사실인 거를 공개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개된 사실이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국 전 장관을 수사 당시 이제 내용을 자꾸 국민들한테 떠올리게 하는 측면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한 거죠. 그거는 뭐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있고 그 수사가 성공했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대통령이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이미 조국 전 장관은 2020년 총선에도 반영이 됐고 그 이후에도 선거가 총 4번이나 있었거든요. 아주 옛날 얘기를 다시 꺼내시려고 하는데 그 내용의 맞고 틀림을 떠나서 이 과거로 국민들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강서구청에 계시는 뭐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그 부분을 갖고 선거에 임하려는 전략 자체를 심판하시리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이제 통계 조작이 있었다. 예, 이런 감사 결과를 일부 내놨습니다. 중간 발표 성격이죠. 최소 90여 차례의 조작이 집값과 관련한 통계에서 있었다. 이런 발표도 했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다. 이렇게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대통령실과 전 정부 인사들의 의견을 좀 마저 보고 올까요? 저 위에 거는요, 지금 현 대통령실을 말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 사의제는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인사들 그리고 장관들의 모임입니다. 조작은 오히려 지금 감사원이 한 거다. 그러니까 현실 반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거를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론을 펴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한번 좀 논평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거 물증이 나왔잖아요. 단순히 뭐 통계 조작을 했을 것이다라는 정황이 아니라 실제 한국부동산원에서 국토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압박을 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와서 만들래야 만들 수 있는 증거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차관을 들먹이면서 이거 잘못되면 이번에도 잘못하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참 무시무시한 발언을 합니다. 근데 차관이 장관 제가 없이 장관은 청와대 제가 없이 그런 협박을 하위 공공기관에게 할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2019년에 이 부동산원의 한 노조원이 경찰에 이걸 고발하면서 불씨가 싹 텄다고 합니다. 예. 정치 성향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노조가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부와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사이가 안 좋으면 안 좋지. 근데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고발했던 게 정권 바뀌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인데요. 그 당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뭐 서울 부동산 한 10%밖에 안 올렸다 이런 이상한 말 했을 때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30대 영끌 패닉 바잉의 전형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이 조작된 통계 믿다가 저 같은 30대나 40대들이 패닉 바잉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그게 또 정권 교체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이게 90 몇 회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많았는지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조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만회하려고 하위 기관 사람들에게 협박에 가까운 위협을 가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 당시에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해당 정책 책임자들은 일단 사과하고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지 여기다 대고 조작이라 하기에는 그 부동산원 직원들이 받았던 문자와 메시지가 너무나 생생한 물증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증들을 봤는데요. 전혀 범죄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결국은 장해찬 최고가 얘기했듯이 지난번 부동산 가격 폭등 이걸로 다 발생한 문제입니다. 뭐 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별개로 하고 예. 분명히 가격이 올라간 건 맞고 정부로선 비상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 1회 하던 보고를 주 3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되게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정부가 여러 대책을 냈는데 그게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조금 더 면밀히 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가 3배로 는 거죠. 그래서 이건 법에 근거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법에 명확하게 이렇게 시장 불안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할 때 이럴 땐 사전 보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걸 검토해갖고 당시에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 문자나 뭐 어떤 메신저에서 증거로 나왔다라는 게 예. 조작하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게 맞는지 점검을 하고 왜냐하면 부동산원이라는 게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호가 그러니까 소위 공인중개사들이 올리는 가격으로 그대로 올라가는데 이 부동산원 같은 경우 일일이 확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공인중개사가 올린 거를 그대로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정말 맞느냐 점검하는 그런 식의 요구사항이었지 이거 올라가면 안 되니까 낮춰라. 라는 식의 증거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물증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일단 한 말씀씩 또 듣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정상적으로 잘하라라는 말을 이거 잘못되면 조직과 예산을 날리겠다는 협박으로 할 이유가 대체 뭐가 있는 거죠? 이게 마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높게 나오니까 아이고 미치겠네 라고 국장 앞에서 말한 거. 이게 점수 조작하라는 협박이 아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잖아요. 받아들이는 힘없는 하위기관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수치를 만지라는 강력한 협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그렇게 없는 해석될 부분입니다. 수밖에 없다는 거고. 예, 네, 다시 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식 자체가 일일이 조사를 해서 올리도록 돼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주 3회씩 기존보다 업무가 3배가 늘었으니까 3배로 늘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게 맞느냐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사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직 자체 어떤 업무 자체가 적정한지 그러다 보면 어떤 뭐 인력 구성이나 아니면 조직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이 문제 자체는 이게 감사원 자체가 사무처에서 바로 그냥 발표를 한 거거든요.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사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위원회를 거치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먼저 본인들이 수사 의뢰를 한다라고 얘기했다라면 이건 감사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분들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감사원이 분명히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그거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에서도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 저희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감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논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까지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표해도 될 것을 이렇게 중간에 발표함으로써 이게 이제 오해인지 정당한 비판인지 모르겠으나
네, 그러나 이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본질적으로 막 근데 이게 구구절절한 절차도 좀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반론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뭐 그 부분에 여쭤보는 대해서는 건데. 감사원의 해명이 또 있겠죠. 이제 국정감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감사위원들 대다수도 이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당한 감사에 대해서도 발목 잡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예.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힘든 사람들, 상대적 약자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방향성에서 보수와 진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드러난 문자나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약자는 그 한국부동산원의 직원들입니다. 예,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 약자들을 보호하자고 평소에 약자의 편이라고 말했던 민주당이 저 어마어마한 협박 문자를 보고 이건 업무상에 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거는 뭐 조작을 가하려는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저는 이 태도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저는 뭐 종국적으로 짧게, 예. 법원까지 가면 다 무죄가 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검찰이 과연 기소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까? 그거는 사실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